3차 재난지원금 발표를 했네요. 네, 이래서 다들 많이 이거 그야말로 선물처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는 나도 대상자냐 플러스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특고나 뭐 프리랜서 이런 기타 등등 분들이요. 2차 때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거의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명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명단으로 소상공인 경우에는 내년 1월 11일부터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빠르면 그날 당일에도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2차 때 받으셨던 분들이요. 2차 때 받은 사람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게다가 이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은 업종 구분이 돼 있으니까 별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문제 중에 이제 1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일반 업종분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고 매출이 줄었어야 돼요. 전년에 비해서. 근데 줄었다는 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네, 수요일 특공대장 최재형 저와 함께하는 시사특공대 4부는 도란도란이 아니고 고란도란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가 예쁘세요. 이게 크리스마스 버전인데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제 딸이 엄마 이거 이쁘니까 이거 하고 가라 그래서 아예 무늬가 없는 거여서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이후에 여기는 처음 방문하는 거라서 이 마스크를 하고 왔습니다. 연말 분위기 내시고요. 미리 인사드리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시는데 이 마스크가 되게 화사하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네, 뭐 얘기 좀 오늘 이제 경제뉴스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3차 재난지원금 발표를 했네요. 네, 이래서 다들 많이 이거 그야말로 선물처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크게 보자면 이제 두 갈래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소상공인. 역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밖에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이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 이른바 정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굶어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매출 감소분을 메워줄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종,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을 원 연 곳, 여기는 200만 원을 더 얹어서 최대 300만 원을 주고요. 집합 제한 업종, 예를 들면 이제 식당이나 카페는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을 더 얹어서 2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매출이 좀 제한되는 업종 거기는 이제 100만 원을 더 줍니다. 이번에는 택시 기사님들도 이게 지원을 제가 이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온 명목을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이게 점점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2차 때는 뭔가 2차를 주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아니 왜 나는 안 주냐? 왜 여기는 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때 나온 게 이제 개인 택시는 사실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게 법인 택시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일반 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 원을 줬습니다. 2차 때도 나갔고요. 이번에도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2차 때 안 나갔던 게 바로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일정 정도 이제 기본금을 받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더 많이 뛰어가지고 돈을 더 추가로 받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많이 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었겠죠. 근데 이분들은 별도의 소득 보전 조치가 없었는데 3차 때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분들한테 소득 안정 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개인 택시분들은 100만 원인데 아무래도 법인에 소속돼 있으니까 절반 정도인 50만 원을 주고요. 이렇게 돼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많이들 아시죠? 이제 뭐 집합 제한 업종이다, 금지 업종이다 어딘지 아실 텐데 제한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등인데요. 여기서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이 겨울철이라서 스키장이 문을 열죠. 근데 여기 스키장을 아예 이제 문을 못 여니까 거기 식당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식당이나 편의점 여기 있죠. 여기가 보통으로 따지자면 300만 원 못 받거든요.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겨울 스포츠 부대 업체한테는 어쨌든 장사를 못한 거니까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요. 그 일종의 뭔가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도 좀 많이 좀 깎아줘라. 라고 해서 이
기존에는 50% 공제해줬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70% 공제해주기로 키웠습니다. 더 공제를 높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말고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이게 그 자영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분, 네, 맞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이요. 혹은 이제 프리랜서 분들, 이분들이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500만에서 1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70만 명 가운데요, 65만 명은 2차 때 받으셨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요. 신규로 대상이 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점차 진화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또 2차 때 빠졌던 게 누구냐면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방문 돌봄 일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못 오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학습지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좀 외부인이 오는 게 꺼려지다 보니까 조금 이번 달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2차 때 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포함을 시켰고요.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쭉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제 뭐 여행업도 있고 이제 좀 있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3차가 뭔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도 도대체 뭘 어디를 준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이 복잡하게. 저희도 지금 고 기자가 엄청 정리를 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조 기자님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거야라는 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정도로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치면은 처음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한 3조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때 중고에서 빠졌던 사람들 여기저기 다 고려하다 보니까 결정 이제 5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규모가요. 여기에다가 방역 강화 대책, 맞춤형 지원 패키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3차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쓰는 돈이 9조 3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이제 투입을 하고 워낙 위급한 상황이니까 응급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그 대상도 확대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이게. 좀 그래도 남은 곳이 있습니까? 이게 그 이제 궁금한 거는 나도 대상자냐 플러스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특고나 뭐 프리랜서 이런 기타 등등 분들이요. 2차 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거의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명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으로 소상공인 경우에는 내년 1월 11일부터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빠르면 그날 당일에도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2차 때 받으셨던 분들이요. 2차 때 받은 사람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게다가 이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은 업종 구분이 돼 있으니까 별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문제 중에 이제 1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일반 업종분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고 소득이 매출이 줄었어야 돼요. 전년에 비해서. 근데 줄었다는 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증하실 그러니까 2차 때 받았던 분들은 괜찮아. 서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새로 대상이 돼서 내가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서류를 증빙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겠죠. 이분들은 다른 2차 때 받으셨던 분들은 1월 달 안에 받으실 텐데 이분들은 아마 2월이 돼서야 설 연휴 지나서야 받으실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제가 특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특고 말씀을 꺼내 주셔서 잠깐 말씀 끊고 7411님께서 개인 사업자의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는 왜 안 줍니까? 세금에 부가세까지 꼬박꼬박 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정부가 나눈 대책을 가지고 항상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현장에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도 보면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다. 그리고 뭔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나는 대상이 안 된다더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현장과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택배기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상이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고나 아니면 프리랜서 이분들을 위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2차 때는 65만 명이었거든요. 이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심사 절차 없이 바로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새로 되는 5만 명이요. 이분들은 뭔가 또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증빙이라는 게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걸 증빙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응급 상황이라서 빨리빨리 지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현장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지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아마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0019님께서는 자영업자입니다 라면서 문자를 주셨어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2차 때도 해당된다고 문자가 왔었는데 상담을 연결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또 이러면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주셨네요. 우리나라가 행정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촘촘하게 잘 되는 행정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뭐 이런 행정력을 받침으로 해서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많이 답답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우리 행정부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까지 그 온기가 가는 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휴 참 제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일단 뭐 네, 원칙적으로는 1월 아니고 신규 신청자는 2월 아닌데 네. 문자도 왔었지만 못 받은 아직 2차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참, 네. 네, 저 다음 뉴스 한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취임을 했어요. 네네. 근데 취임식 때 예고를 하나 했네요. 어떤 예고? 네, 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직원 대상 취임식을 열었는데 어쨌든 최우선 정책 방향을 주택 시장 안정화에 뒀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심 안에다가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걸 뭐 대책이라고 본다면 25번째 대책을 예고한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제가 봤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야 24번 지금까지 24번 나온 거잖아요. 24번 그렇죠. 아니다. 13번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라고 한다. 시장에서는 25번째 대책을 예고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책이 이제 곧 나오겠군요. 근데 제가 이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취임사에서 우리 주택 정책도 과거와 비교한 주택 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에 만족할 게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곳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정부가 사실 초기에는 규제책만 내놨지 공급책은 거의 안 내놨어요. 그렇죠. 이미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막판으로 오면서 김현미 전 장관 이제 약간 말기쯤으로 오면서는 공급 쪽 대책도 좀 내놨거든요. 근데 대책이 나오면 항상 시장에서 했던 비판이 뭐냐면 야 살고 싶은 데다가 좀 마련해야지 그렇게 외곽에다 해봐야 누가 이거 주택난을 지금 해결하겠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변창흠 장관은 첫 일석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 결국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하겠다는 거는 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공공 주도의 공급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이 정부의 이 방향성과 너무 배치되는 거라 좀 혼란스럽긴 해요. 그죠? 이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야, 서울 시내 땅이 어딨냐?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이 변창흠 장관의 얘기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쉽게 말하면 재건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재개발하겠다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나요? 그럼 특정 이른바 세력이 이 이른바 개발 이익을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이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히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변창흠 이제 장관의 생각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개발을 통하고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라는 그러면 입장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개발 이익에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이 시장의 얘기는 어떻게 참 해결할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말은 쉬운데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를 잘 하면서 개발을 독려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어쨌든 뭐 잘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아직 뭐 예고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보고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네. 이 현실적으로 장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1년 남은 상황에서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론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김현미 전 장관 시절에 나왔던 공급책도 네. 이게 이제 현실에 반영이 되려면 이제 뭐 김 전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네, 걸린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네네. 게 아니니까. 근데 참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변창흠 후보자가 어떻게 할지 일단 그 첫 시작은 네, 설 전에 나오겠다는 네, 거고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네. 도대체 뭘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이 부동산 대책은 네. 25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만큼 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건데 네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언론에 정말 올해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끌. 그렇죠.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는 패닉 바잉. 아 이제 무서워서 빨리 산다 두려움에 네네. 전세 난민 네. 뭐 이거 아실 때고요. 벼락거지. 저 이거 되게 놀랐어요. 벼락 그게 뭐야 막 처음에 네. 그랬었어요. 네. 딴 사람들은 벼락 저 진짜 저 자산 가격 급등해가지고 그 이제 부자가 됐는데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산 가격 급등하면서 갑자기 네. 거지가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죠. 예. 그리고 부동산 블루. 그다음에 이생진망이라는 네. 말도 있대요. 이번 생에는 집 사는 건 망했다라는 네. 의미인데 어쨌든 아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 들을 때 저는 네. 청년들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사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젊은 친구들 많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게 네.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 참. 자꾸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신조어라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만들어서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들을 보면은 대부분 희망을 보지 않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이에요. 네. 출산율이 올해 급락할 것 같다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코로나가 불을 지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5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네. 0.85명도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냐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요. 그렇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재되는 평균 출생아 수예요. 맞아요.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이 인구 감소율이 제일 빠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게요, 그 이른바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바꾸는데요. 그렇죠. 그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고요. 네.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네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이 우리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1년. 미국이 15년, OECD 평균이 21년 걸렸어요. 유럽 쪽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몇 년? 얼마예요? 7년. 7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그 초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노인이 굉장히 많고 네. 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은 없는 이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데 가장 빨리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네. 일단 결혼식 하기 어려워져서 결혼 자체를 못 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예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만날 기회가 줄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아 데이트를 하거나 뭐 네. 이렇게 하기 시간이 일단 줄었군요. 뭐 만나야지 뭘 하지. 네. 그렇긴 하죠. 좀 슬픕니다. 어쨌든 네. 젊은 세대가 많아야지 미래가 밝은 건데. 네. 그러니까요. 저희 뭐 가끔씩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때 보면 이게 저희가 왜 청년 정책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미래다라고 굉장히 네. 거창한 얘기를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40, 50대 넘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 국민연금 그렇죠. 내가 나중에 60, 70 됐을 때 네. 지금 10대, 20대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네. 그래야 내가 연금 받고 살 수 있는 맞아요. 세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또 지난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출산율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또 그죠. 우리 오늘 이제 올해는 마지막 인사드리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한 해 동안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해서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좋은 얘기를 좀 기쁜 소식을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하는 경제 소식이 다 좀 약간 암울한 소식이라서 조금 안타깝고 새해에는 더 돈이 되는 알찬 정보 갖고 오겠습니다. 네, 구론 기자님 오늘도 알찬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